아버님 죄송하지만 단 하루도 힘듭니다. 이 한마디가 제 74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김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혹은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였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 손주까지 둘이나 낳아줬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저희 부부는 늘 아들 걱정, 손주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철민이가 결혼 준비하는데 신혼집 마련하기 힘들어하네. 그럼 우리 적금 깨서 도와줘야지. 우리 아들인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신혼집 전세 자금부터 시작해서 손주들 학원비, 아들 승진 축하금, 명절 용돈까지.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은 거의 대부분 아들 가족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남은 제가 외롭고 힘들어도 아들 가족에게는 티 내지 않으려 했어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아들아,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희 일 잘하고 애들 잘 키우기만 하면 돼.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없는 집이 너무 적막하고 외로웠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혈압이 좀 높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CT, MRI까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것저것 검사할 게 많았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날이 바로 그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에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병원에 혼자 다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검사 받느라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집에 혼자 들어가서 또 혼자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야. 병원 검사 다 끝났어. 아버지.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네. 그런데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느라 좀 지쳤거든. 혹시 오늘 밤 하룻밤만 너희 집에서 잘 수 있을까?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아들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와이프랑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잠시 끊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응, 수연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병원 검사 받느라 좀 지쳐서 오늘 밤 하룻밤만 자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단 하루도 힘듭니다. 요즘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어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정말 죄송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단 하루도 힘들다고? 저는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차라리 아버님께서 집에서 푹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익숙한 환경에서 쉬시는 게 좋잖아요.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될 때 저희가 안부 여쭈러 드릴게요. 들를게요? 안부 여쭈러 들른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데 마치 먼 친척 어르신 대하듯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 알겠다. 그럼 아버지는 집에 가서 쉴게. 가슴에 뭔가 뜨거운 덩어리가 솟구치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아들의 아버지가 하루 재워달라고 하는데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서 미안하네. 그럼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짐이 된 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요? 단 하루도 받아주기 힘든 존재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아들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다했죠.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태권도, 영어 학원까지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건 다 시켜줬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었죠. 저희 부부는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아들한테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학원비가 비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 준비할 때는 과외까지 시켜줬어요. 그 돈이면 저희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줬고 아들이 취업 준비할 때도 스펙 쌓는다고 해외 연수 비용까지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저희 적금을 거의 다 털었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 3억을 마련해 주려고 저희가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전부 저희가 부담했고요.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도 육아용품,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것들은 기본이었고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학원비며 사교육비까지 지원해줬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까 단 하루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 하루도 힘듭니다. 단 하루도 힘듭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기대면 짐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처음에는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나름의 스케줄이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어른이 오시면 준비할 것도 많고 부담될 수 있죠. 하지만 계속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평소에 그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나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저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인사차 들르는 것 말고는 별로 연락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 검사 받고 지친 몸으로 하룻밤만 쉬어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더 생각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돈으로만 계산해도 잠깐 돈으로 계산해보자. 제가 아들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계산해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정말로 계산해봤어요. 종이에 적어가면서요. 초중고 사교육비 월 평균 100만 원씩 12년이면 1억 4,400만 원.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4년간 약 8천만 원. 해외 연수 비용 3천만 원. 결혼 비용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지원 3억 원. 손주 양육비 지원 지금까지 약 5천만 원. 기타 명절 용돈, 생일 선물 등 약 3천만 원. 대충 계산해봐도 총 6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하는 큰 비용들만 계산한 거예요. 자잘한 지원까지 합하면 7억 원은 될 것 같았어요. 7억 원. 이 돈이면 제가 아내와 함께 얼마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하지만 저는 그런 걸 포기했어요. 아들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아들 가족이 저를 하룻밤도 받아주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단 하루도 힘듭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했어요. 몸은 괜찮으시죠? 이번 주말에 저희가 인사드리러 갈게요. 인사드리러 온다고? 마치 남처럼 정중하게. 그 문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남이 되어버렸구나. 그동안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저는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모은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서요.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있고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 때는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아들 부부도 훨씬 편하게 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명절 때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내가 떠난 후에는 아들 집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혼자 된 제가 명절 준비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제가 갈 때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며느리는 예의는 차렸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손주들도 저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각자 할 일이 바빠 보였어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아, 네네. 하면서 대충 들어넘기는 경우가 많아졌고 제가 있을 때는 가족들 간의 대화도 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점점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불편했는데 아내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해보기로 한 거예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해봤어요. 예적금 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합하면 약 2억 정도였어요. 아내가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전략해서 모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도 확인해봤어요. 부동산 앱으로 검색해보니까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2억에 산 아파트였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더군요. 총 1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저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이니까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그 한마디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단 하루도 힘듭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해온 아버지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데 단 하루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물려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가 났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올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해왔는데요. 젊을 때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오직 아들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아내와 함께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들 교육비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아내가 가끔 우리도 놀러 가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 가니까 이번에는 취업 준비비가 필요했고, 취업하니까 결혼 자금이 필요했고, 결혼하니까 손주 양육비가 필요했어요. 결국 아내와 저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내는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죽기 전에 여보, 우리 돈 좀 생겨서 여행 가려고 했는데. 라고 했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가 평생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키운 아들이 지금은 저를 하루도 받아주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분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민아, 아버지야.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말씀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아버지 집에 좀 와라. 너하고 며느리도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아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건강은 괜찮아. 다른 얘기야. 토요일 오후에 올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얘기할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말하기도 그렇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은 오지 않았네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앉아라.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며 키운 아들인데 지금은 어색하기만 했어요. 아버지, 무슨 얘기하려고 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철민아, 아버지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도움받은 건 알고 있어요. 7억이야.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 쓴 돈이 7억 원이야. 사교육비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까지 다 합하면 7억 원이 넘어. 아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아버지, 그런데 지난번에 아버지가 병원 검사 받고 지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너희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미안해요, 아버지. 수연이가 그때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단 하루도 힘들다고 했어. 아버지가 7억 원을 써가면서 키운 아들의 아내가 그 아버지한테 하룻밤도 재워줄 수 없다고 했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상처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니야. 이미 늦었어.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결정했어. 이 집 팔고 예금도 다 정리해서 아버지만을 위해 쓸 거야. 네,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아버지가 남은 인생 아버지를 위해 살 거야.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아버지가 며칠 동안 생각한 결과야. 하지만 아버지, 그 돈은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너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너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줬니?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단 하루도 힘들다고 했잖아. 그런 너희한테 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줘야 하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저희 집 열쇠도 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씁쓸했어요. 아니야. 이미 아버지 마음은 정해졌어. 너희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내주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 내놓을 거고 은행에서도 예금 예약할 거야.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 아들이 정말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거든요. 철민아,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어.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를 짐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줄 건 없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지금까지는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정말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파실 거예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팔 겁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뒀던 곳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깔끔한 전원주택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땅도 좀 넓어서 텃밭도 할 수 있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죠. 가격은 3억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5억 정도 저렴한 거죠. 은행에도 갔습니다. 예금을 예약하는 거였어요. 어르신 정기 예금을 지금 해약하시면 이자 손해를 보시는데 괜찮아요.
해약해 주세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대출을 받으시는 방법도 아니요, 그냥 해약할게요. 모든 예금을 해약하니까 정말 큰 돈이 나왔어요. 2억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그동안 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도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며느라, 이미 늦었다. 그때 단 하루도 힘들다고 했을 때 이미 끝난 거다. 아버님 제발.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그리워해요. 아이들이 나를 그리워한다고? 그럼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며느리는 대답을 못 했어요. 한 달 후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8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린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시골에 전원주택을 샀어요. 3억에 사고 나니까 5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예금 해약한 돈 2억까지 합하면 7억 2천만 원이 생긴 거죠. 이사하는 날 아들 가족이 와서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미 계약도 끝났어. 연락은 하실 거죠? 필요할 때 하겠지. 아버지, 아들이 또 울먹였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몸과 짐덩이 하나를 벗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우선 공기가 너무 깨끗했고 조용했어요. 텃밭도 만들어서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것들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웃들도 좋았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는데 서로 안부도 묻고 텃밭 가꾸는 방법도 알려주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간관계였어요. 특히 옆집에 사시는 박 씨 부부가 참 좋았어요. 연세는 저보다 2살 위셨는데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내려오신 분들이었어요. 김 선생님 텃밭일 처음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아는 게 없어서.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희도 처음에는 헤맸어요. 박 씨 부부한테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이런 단순한 일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키운 채소를 따서 요리해 먹는 맛이 정말 좋았어요. 시장에서 사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소소한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바둑 두는 것도 배웠고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굳이 올 필요 없어. 너희도 바쁘잖아.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아들이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퍼진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이 서울에 계시던 아들분한테 상속 안 하고 혼자 내려오셨다면서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던데.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는 싫어하면서 재산만 바라니까? 다들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 씨 할아버지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 잘하신 선택 같아요. 요즘 자식들은 예전과 달라요. 부모 은혜는 모르고 권리만 주장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죠. 정말로 그랬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텃밭 일도 제법 능숙해졌고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기타도 간단한 곡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짐 취급받지 않고 그냥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우리 부부가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게 다행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나타났어요. 아버지,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니까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갑자기 웬일이냐? 아버지, 저 이혼하게 됐어요. 순간 놀랐어요. 설마 나 때문에? 이혼? 왜? 수연이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버지 편을 들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고, 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제가 집을 팔고 나간 후에 부부 사이가 계속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아버지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야. 아이들도 아버지가 그리워해요. 할아버지는 왜 안 오시냐고 자꾸 물어봐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철민아,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그리고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너희 부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들은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는 했지만 저는 제 선택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제가 이곳에 온 지 3년이 됐네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이웃들과 나눠 먹고 기타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마을 회관에서 어린이들한테 기타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게 좋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냥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짐 취급받았잖아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단 하루도 힘듭니다라는 말이 저를 깨우쳐 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고요. 물론 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선택이 맞았어요. 74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지금도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정작 우리가 늙으니까 짐 취급하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해드려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74세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기존의 관념,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용기.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할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몇 살이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이웃들과 인사하고 기타 연습하고 책도 읽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아들 걱정, 손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해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다른 사람만 위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며느리의 단 하루도 힘들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준 셈이에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들의 눈치만 보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텃밭에서 제가 키운 토마토를 따서 점심을 해 먹고 오후에는 기타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산책을 할 예정이에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사신 분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저는 74세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자신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며느리나 아들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당장은 젊고 건강해서 부모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늙게 될 거예요. 그때 자녀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특히 단 하루도 힘들다는 말은 정말 상처가 큰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